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면서 크레인 구조물이 건조 중인 선박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벌어진 대형 사고였습니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진 기존 협정이 유효하다. 맥메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이 발언을 놓고 해석이 엇갈립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내기로 한 기존 협정을 강조했다고 해석했지만 미국은 재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된 4월이 지나자마자 북한이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꽤 영리하다고 말하며 기존과 다른 평가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공약 등을 강조하며 노동계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후보 간 공방은 거친 말이 오가며 더 치열해졌습니다. 남편 덕에 서울대 정교수에 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의 교수 업적 평가를 SBS가 취재했습니다. 확인 결과 김 교수는 서울대 임용 이후 6년 동안 최하위권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발 KTX에서 한 남성이 검표를 요구하는 승무원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거의 한방 얼굴 맞고 가격돼서 뒷발진 상황이고요. 이 남성은 다음 역에서 강제 하차됐습니다. 승객을 태우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전복되는 사고가 나 2명이 다쳤습니다. 도로를 무단으로 활보한 사람 때문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지난달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경쟁률이 무려 3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몰리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날 안타까운 근로 현장 사고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삼성중공업 조선소에서 대형 크레인이 넘어져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먼저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타워 크레인 붐대가 나무까지 꺾이듯 아래로 고꾸라져 있고 아래에는 작업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던 중 길이 60m, 무게 32톤짜리 타워 크레인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직후 타워 크레인 붐대가 아래로 떨어져 건조 작업 중이던 선박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19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이었던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통은 서로 간섭을 못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조율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돼요. 네. 경찰은 크레인 기사와 현장 근로자 등을 상대로 크레인 작동 신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근로자인 날인 오늘부터 7일까지 휴무하지만 많은 협력업체 직원들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오늘도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사고 피해자들은 모두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들이었습니다. 해양 플랫폼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근로자를 위한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참변을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삼성중공업이 지난 2012년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사에서 수주한 해양 플랫폼 마틴링게 건조 작업이 진행 중이던 곳이었습니다.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 중에 타워 크레인과 충돌해 철골 지지대가 아래로 낙하한 겁니다. 숨진 6명은 협력업체 5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다음 달로 예정된 납기 일을 맞추기 위해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특근 중이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일부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오늘 15,0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다고 밝혔지만 정규 직원들은 현장 필수 인력을 제외하곤 대부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또 현장 작업자들과 삼성중공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됐던 4월이 지나고 이제 5월이 시작됐는데 북한이 오늘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분간 도발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 위기가 고비를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의하여 조선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 고비를 넘겼지만 미국의 제재 압박에 맞서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위기가 이미 지나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는 무비의 담력과 탁월한 지략 강철의 우회지로 우리 군비와 인민을 진두지휘하시오 이번 위기도 승리적으로 타개하심으로써 한반도에 조성됐던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교훈을 주고 있다며 4월 위기설을 총결산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4월의 위기 국면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이런 미묘한 변화는 이번 달부터 전국적으로 모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먹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북한에서 모내기를 제때 끝내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모내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벌일 것을 전국의 농군민 조직들과 농업 근로자들에게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가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핵실험 같은 대규모 도발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시점에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꽤 영리하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한때 미치광이라고까지 부르던 사람이었는데 큰 도발 없이 4월을 넘기는데 화답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보시겠습니다마는 한미 관계가 사드 문제로 엇박자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장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100일 방송 인터뷰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영리하다며 칭찬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A lot of people, I'm sure, tried to take that power away, whether it was his uncle or anybody else. And he was able to do it. So obviously he's a pretty smart cookie. 27살 젊은 나이에 집권한 뒤 거친 장성들을 다루면서 권력을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모르겠다고 답하며 북한 내부 사정에 밝다는 점도 과시했습니다. 또 4월 위기설 속에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도 작은 것을 쏘는 데 그쳤다며 긍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This was a small missile. This was not a big missile. This was not a nuclear test, which he was expected to do 3 days ago. We'll see what happens. 인터뷰를 한 CBS 앵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려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북한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는 계산된 노력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결국 북한이 더 나은 운반 체계, 즉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느냐며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문제가 불거진 사이 북한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트럼프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5월 들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자, 이제 대조적으로 한미 간의 엇박자 문제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사드 운영 비용에 대한 재협상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부담이 맞지만 재협상을 통해서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사드 운영이 미국 부담임을 재확인했다는 청와대 발표가 맞는지를 묻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옹호하며 사드 비용 재협상 방침을 밝힙니다. The last thing I would ever do is contradic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ut and that's not what it was. Until any renegotiation, that the deal's in place. We'll adhere to our word. 기존 협정상으론 미국 부담인 게 맞지만 재협상을 통해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It's a question of what is the relationship on THAAD, on our defense relationship going forward, will be renegotiated as it's going to be with all of our allies. 맥메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이 적절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비슷한 시간 한 방송에 출연해 동맹국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call on the prosperous nations that the United States provides security and protection for to do more in their own defense. 청와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맥메스터 보좌관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사드의 전개와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 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설명은 사드 재협상 방침과 동맹국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조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 문제는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를 보면은 앞으로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사드 비용을 지렛대로 삼아서 분담금 더 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맥메스터 보좌관 발언을 정리하면 사드 비용에 관한 기존 합의는 지키되 재협상하겠다는 겁니다. 당장은 기존 합의대로 가겠지만 문제는 재협상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고 또 소파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가 10억 달러나 하는 무기 체계라며 비용 분담을 요구한 만큼 미국이 순순히 물러설 리 없습니다. We're looking at that with our great ally, South Korea. We're looking at that with NATO. And what you've seen, but because of the president's leadership, more and more nations are contributing more to our collective defense. 미국이 나토 국가들에게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2% 이상으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배치를 지렛대 삼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공산이 큽니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에 대한 기여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정에 사드 비용이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세부적으로 발표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3개의 큰 항목 총액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추후 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비용이나 효과가 반영되더라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네, 대선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노동계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지역적인 외연 확장에 나섰습니다. 오늘 주요 후보들의 유세 상황 한번 쭉 보시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패 기득권 정당 후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성노조 운운하며 자신들의 비리와 부패, 무능을 노동자들에게 덮어 씌우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부패 기득권과 손잡으려는 노동자 무시 세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새로운 부패 기득권이 나라, 정권 연장을 꿈꾸는 사람과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문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행사에 참석해 정책연대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으로 인상과 비정규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같은 노동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군장병 부모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병사 급여를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일과 시간 뒤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광주와 전주, 대전으로 올라오며 서부벨트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전에서는 충청 영남대첩이란 이름의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영남발 동남풍은 태풍이 됐다면서 이제 서남풍만 불어주면 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충청 인사들 대폭 등용을 하겠습니다. 영남 충청 연합정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지원 상황론에 이어 보수 개멸을 주장한 이해찬 상황론도 제기하면서 안철수, 문재인 후보를 싸잡아 몰아쳤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되면 상황은 이해찬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되면 상황은 박지원이다. 광주와 전주 유세 때는 처가가 호남이라며 영호남 화합을 내세웠고 제주에선 내년 4.3 희생자 추념식 때 보수 대통령으로 처음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조기 개항,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과 같은 지역 맞춤형 공약도 풀어놨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틀 연속 최대 표받친 수도권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유능하고 미래를 준비할 대통령은 안철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선 집권하면 가장 분열되고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될 거라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국민들이 반으로 나뉘어서 분열되고 사생결단하면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5대 노동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정치권은 개파 패권 정치로 멍들어 있고 경제계는 재벌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노동자가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 1,8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소 11시간 연속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를 관광 문화의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 면세 특례 제도를 확대하고 농수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후보는 4.3 사건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한 뒤 4.3 보상법 제정도 공언했습니다. 역사의 아픔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좌우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47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분신했던 곳을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 장미꽃을 바친 뒤 노동 헌장을 발표했습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의 채용 사유를 제한해 정규직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대학로 유세에선 삶을 바꿀 수 있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김현우입니다. 대선 판세가 1강 2중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앞서 있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이 세 후보 간의 삼각 경쟁이 불을 붙고 있습니다. 말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강청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뭐 거칠다는 표현 뭐 대충 느낌은 갑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제 홍준표 후보가 언론에서 자신을 견제한다면서 던진 말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언론도 겁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다 해요. XX 좀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방송 불가 수준의 단어가 나와서 좀 처리를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경남도지사 퇴임식 때 소금 뿌린 시민단체에게는 도둑놈이라고 표현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는 요물이라고 표현을까지 했습니다. 이 문재인 후보 발언 수위도 덩달아 높아졌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색깔론 종국몰이 하는데도 저 문재인 지지도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근데 또 문 후보 쪽 이해찬 의원은 어제 유세에서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다시는 국정을 농단하지 못하게 철저히 괴멸시켜야 한다고 말해서 조금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말들이 거칠어지는 게 선거 판세 이동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거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이 강한 메시지를 던져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강 2중으로 이렇게 선거 판세가 바뀌면서 세 후보 간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일단 문재인 후보 공격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이 박지원 상황론에 이어서 문 후보 측 이해찬 상황론도 제기를 했는데 그 문재인의 대항마는 홍준표라면서 안 후보 제쳐두고 양강구도로 가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또 문 후보도 홍 후보 견제에 좀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오늘부터 홍 후보 정책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식수 전용댐 공약이 홍준표식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앞서가는 문재인, 뒤쫓아오는 홍준표
이 사이에 안철수 후보 끼어 있는 분위기인데 안 후보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안철수 캠프는 일단 문재인 때리기는 계속하되 홍준표 후보에 대한 공세를 좀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빼앗긴 보수층 다시 찾아오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예. 오늘 홍 후보 측 사람들이 허위 여론조사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를 이슈화하면서 홍 후보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재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런 막말뿐만이 아니라 SNS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와 비교해서 5배가량 많아졌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 대선 기간에 많은 후보가 나서면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북한에 충성하는 빨갱이, 세무그룹 유병원 회장 비자금에 연루됐다. 할아버지가 친일파다.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가짜뉴스와 유리한 여론조사만 발췌해 유포하는 등 여론조사 불법 사례를 합쳐 3만 건 넘게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에 비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선 주요 국면마다 급증했습니다. 지난 3월 후보 등록 시점에 3배가량 늘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자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오자구도로 공격 대상이 많아졌다는 것도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짧은 것이 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거티브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적발된 유통 경로를 보면 네이버 밴드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형 SNS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공개형보다는 폐쇄형 SNS에서 가짜뉴스가 더 많이 유통된다는 겁니다. 카카오톡과 인터넷 카페 등 폐쇄형 SNS에서 퍼나르기를 통해 확산한 가짜뉴스는 공개형 SNS에 게시되기 전엔 적발이 어렵습니다. 법적으론 단순 퍼나르기도 다른 사람의 낙선을 목적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 실적은 미미합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가짜뉴스를 제보하면 포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안철수 후보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교수 업적 평가가 임용 이후 6년 동안 최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교수는 연구 실적이 미흡한데 남편 따라서 특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팀 전병남 기자입니다.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11년 임용 이후 지난해까지 해마다 교수 업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법의학 교실 소속인 김 교수는 임용 첫 해 전체 6등급 중 5등급을 2012년부터 2년간에는 최하 등급인 6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다시 5등급을 받았지만 이후 지난해까지 내리 6등급에 그쳤습니다. 6차례 평가 모두 점수가 최하위권이었던 겁니다. 서울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수 업적 평가는 단과대별로 교수들을 상대평가하는 제도입니다. 논문을 비롯한 연구 실적과 석박사 지도학생 숫자, 강의 평가 등을 근거로 매겨지며 성과급 지급 등을 결정하는 인사 자료로 쓰입니다. 김 교수의 평가가 최하위권인 건 우선 6년 동안 2개의 논문만 학교 측에 등록하는 등 연구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한 서울대 의대 교수는 1년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쓴 다른 교수들과 비교해 성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전문 학술지를 통해 SCI급 논문을 한 편 발표했지만 해당 학술지 순위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0.4면은 낮은 편이죠. 인용으로 보면 평균 이익이 안 되니까. 지도 학생이 한 명도 없고 공동 연구만 참여했을 뿐 개별 연구 수주가 한 건도 없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의과학 분야 선도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년까지 보장해가면서 김 교수를 채용했습니다. 김 교수 측은 융합 분야라는 특성 때문에 전통 의학 중심인 업적 평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SCI급은 아니지만 2편의 논문을 더 썼고 연평균 19.6학점을 가르치면서 성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전복되면서 승객과 기사 2명이 다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깜깜한 새벽 자동차 전용 도로를 걸어가던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새벽 택시 한 대가 텅 빈 도로 위를 달립니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더니 균형을 잃은 채 경계석을 들이받곤 그대로 뒤집힙니다. 그런데 뒤따르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니 도로 위에 웬 남성이 서 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44살 양모 씨. 어제 새벽 5시쯤 술을 마신 채로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걸어가던 중이었고 택시는 이 남성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겁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한 명이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마트에서 양 씨를 발견했습니다. 보행자가 좀 술 한 잔 마신 상태이기 때문에 불러가고 다시 정확하게 이제 진술을 들어봐야죠.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은 보통 범칙금 처분이 내려지지만 경찰은 양 씨에 대해 과실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서울 강남 남부순환로에선 트럭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에 휴대용 부탄가스가 2,000개 넘게 실려 있어서 가스통이 연쇄 폭발했고 한동안 4개 차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보도에 이세영 기자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더니 굉음과 함께 수차례 폭발이 이어집니다. 바닥에 깔린 휴대용 가스통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맞은편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도 그 열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 뜨거워! 아빠 뜨거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건 오늘 낮 12시 50분쯤. 이 불로 트럭 적재함에 실려있던 2,600여 개의 판매용 부탄가스통들이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인천에서 잠실인가로 배달 가는 중이었어요. 납품하러 간 길.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트럭 한 대가 모두 탔고 도로 옆 건물의 목재 외벽과 가로 등이 까맣게 그을려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부탄가스통 잔해들이 도로 곳곳에 흩어지면서 4개 차로 통행이 30분가량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실록이 싱그럽게 우거지고 낮 기온도 쑥 오르면서 캠핑장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관광공사에 등록된 캠핑장만 해도 전국에 1,700곳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맘때 캠핑 가면 쌀쌀한 새벽에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텐트에서 불꽃이 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대형 천막을 집어삼킵니다. 텐트 안 전열기에서 시작된 불로 손 쓸 틈도 없이 5명이 숨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봄철에는 캠핑장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텐트가 얼마나 취약한지 불을 붙여봤습니다. 얇은 합성 섬유로 만든 텐트에 불꽃이 튀자 채 1분도 안 돼 전체로 옮겨 붙습니다. 텐트 안 캠핑 용구들이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텐트가 저렇게 빨리 탔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고요. 우리가 야영할 때 하나의 화재를 조심해야 된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텐트 재질에 따른 차이도 유의해야 합니다. 방염 재질로 된 텐트는 불을 붙여도 쉽게 옮겨 붙지 않지만 일반 텐트는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야행적인 화재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있는 넓은 공터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가스 중독 사고도 문제입니다. 밀폐된 텐트에 화롯불을 들여놓을 경우 일산화탄소 수치가 위험 수치인 200ppm을 넘습니다. 텐트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 이상일 경우에 2시간에서 3시간을 경과하게 되면 두통 및 어지러움이 발생할 수 있고 5시간 이상 지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립공원 캠핑장에서만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오늘이 근로자의 날이죠. 하지만 워낙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요즘 청년들은 너도나도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하고 자연스레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 합격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 공시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기태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무원 시험 학원들이 밀집한 서울 노량진. 축 처진 어깨에 책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공시생들의 고민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바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이제 환갑이십니다. 근데 아직도 이 나이 때도 취직을 못하고 부모님께 이제 손을 벌리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대리운전에 카페 종업원까지 공시생에게 아르바이트는 필수지만 생활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진짜 돈이 제일 힘들고 아끼고 아낀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밥을 먹는데 저녁은 아예 안 먹고 딱 하루에 3,000원만 쓰는 거죠. 지난달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시험의 경쟁률은 35대 1. 전체 응시생의 2.8%만 합격하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하게 되어서 한 14kg 정도가 수험 기간 동안 빠졌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달 사이 시험에 붙지 못한 3명의 공시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선발된다는 점과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청년들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직업 사명의식이 아니라 단지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때문이죠. SBS 김기태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덥기만 한 게 아니었죠. 미세먼지 나쁨이었고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 오존 농도까지 높았습니다. 삼중고의 시작입니다. 연중계획 공기는 생명이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이른 더위에 아이들은 벌써 물놀이를 즐깁니다. 여름이죠, 이건. 네. 여름 날씨입니다. 미세먼지는 평소의 2배, 나쁨 수준을 오르내렸습니다. 코 밑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요. 근데 제가 호흡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끼고 다녀야 돼요. 오존 농도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어제 울산에 올해 첫 오존주의보가 내린 데 이어 오늘은 수도권과 광주의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존은 햇살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농도가 급증합니다. 오존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얼마나 해로운 건가요? 네, 일단 오존은 안구 건조증이나 가슴 통증,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고농도의 오존에 한번 쥐를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쥐에 비해서 기관지가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파괴된 거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물론 이 경우는 좀 극단적인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지만 오존주의보 수준까지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 사람의 호흡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지난해 서울에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진 날은 무려 17일이나 됐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이런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오존 농도는 지금 자동차 대수에 비례하게 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약 20에서 60% 정도 높은데요.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질소는 질소 하나에 산소 2개로 되어 있는데 자외선을 강하게 받으면 이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 떨어진 산소가 공기 중에 O2, 산소랑 또 만나게 되면 산소 3개가 붙은 오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외선과 배기가스가 만나면 그렇다는 거죠. 네. 혹시 외출할 때 이 오존 노출을 막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존 같은 경우는 기체라서 이런 마스크를 써도 그대로 다 투과해버리기 때문에 네. 마스크가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존 농도가 높은 2시부터 5시 정도에는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당분간은 미세먼지 농도에다가 오존 농도까지 체크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대선 공약 검증 16번째 순서, 오늘은 재벌 개혁 공약을 짚어봅니다. 각 후보들은 지배구조 개선, 갑질 해결 이런 재벌 개혁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 강도와 방향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재벌 개혁 방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지배구조 개선과 갑질 근절입니다. 우선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가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쪽,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벌들이 경영권 방어의 걸림돌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집중투표제의 경우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즉시 도입, 안철수 후보는 단기적 도입을 주장합니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재벌의 갑질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업의 기를 살려줘야 하는데 강성 귀족노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귀족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고 주장합니다. 사면권 제한을 통해 재벌 총수 특혜를 뿌리 뽑자는 것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엔 5명 후보 모두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정호성 기자, 누가 당선돼도 재벌은 개혁을 피하지 못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순기능을 강조하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는 지금 대부분 다 아주 강력한 개혁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최수질 게이트의 영향으로 이번 대선은 지금 이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가장 높은 때 치러지는 것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자기는 좀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죠. 이 재벌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이런 공약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런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데 이게 통과되면 외국인 투기 자본에 대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제게는 걱정,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근데 사실 재벌 개혁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이기도 한데 이번엔 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제가 공약들을 쭉 검토해 보니까 2012년에 재벌 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공약과 별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죠. 그렇죠. 재벌 개혁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공약들만 나열식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후보들이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실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정권을 시작하면 경제 활성화돼야 되고 일자리, 투자 창출, 그러니까 대기업과 협력할 일이 많아지니까 유야무야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약의 구호 자체보다는 어느 후보가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축구 축제 20세 이하 월드컵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강 신화 재현을 노리는 신태용호가 오늘부터 최종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정찬 기자입니다. 기나긴 테스트를 거쳐 선발된 20세 이하 최정예 태극전사 21명이 월드컵을 향해 한데 뭉쳤습니다. 바르셀로나 듀오 이승우와 백승호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4개국 친선 대회에서 찰떡 같은 호흡을 과시하며 공격을 이끌었던 이승우와 백승호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스타입니다. 어떤 대회를 나가든 우승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매 경기 공격 포인트 올리고 싶고 어시스트나 골이나 전 세계에 이렇게 한국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기니와 함께 죽음의 A조에 편성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조별리그 1위를 1차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조라고 다들 걱정들 하시는데요. 우리 팀 스스로 우리가 준비 잘하면 최소 2승 1무. 그 다음 목표는 1983년 멕시코 4강 신화를 넘어서는 겁니다. 개막을 19일 앞두고 야심차게 출발한 신태용호는 앞으로 3번의 평가전을 통해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옆으로 공을 던지는 사이드암 투수들은 주로 중간 게투로 기용됐는데요. 올 시즌에는 이들이 선발 투수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프로 3년 차인 KT 고영표는 올 시즌 선발로 전환한 뒤 주무기인 체인지업을 앞세워 새로운 토종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낙차가 큰 데다 제구력까지 정교해지면서 무더기 땅볼을 유도했습니다. 고영표는 뜬 공 1개당 땅볼이 2.65개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지난 토요일에는 선발 등판 5경기 만에 생애 첫 완봉승까지 거뒀습니다. 작년까지는 체인지업 제구력이 좀 안 돼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올해는 제구력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타자들 헛스윙도 많이 나와서 상무에서 제대한 뒤 올 시즌 선발로 보직을 바꾼 임기영도 3승 1패에 평균 자책점 2.41로 기아 선발진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기영은 왼손 타자의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위력적인 체인지업으로 사이드암 투수가 좌타자에게 약하다는 통념을 깼습니다. 왼손 나와도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고 이제 그냥 저는 다 똑같이 던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던집니다. 팔꿈치 수술을 받고 1년 만에 돌아와 방어율 1위를 기록 중인 넥센 한현희까지
7명에 불과한 사이드암 선발 투수들이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다. SBS 최희진입니다. 스완지시티 기성용 선수의 팀 동료인 시고드루손의 멋진 프리킥골 감상해 보시죠. 골키퍼가 꼼짝도 못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 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은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오늘과 비슷하겠고 석가탄신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메마른 날씨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많은 지역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영동 지방은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각별히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괜찮지만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4도,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해안 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 남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 6명이 사고로 숨진 건 우연한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등이고 유럽연합 평균의 5배입니다. 또 피해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전쟁에 나서는 군인이나 범죄와 싸우는 경찰, 그리고 불길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아니라면은 직장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